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은 이 탄핵 정국,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과는 좀 따로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어쨌든 뭐 결론이 났잖아요.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서 시장이 좀 이제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신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결정이 되고 실제로 장중에 뭐 탄핵 결정문이 낭독될 때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제 시장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미국이 받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여파, 관세 여파 때문에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 글로벌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악재 속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네,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거 넘으면 바로 다음이 있고 오늘 뭐 코스피 거래소에서 이제 그 매도 사이드카가 네. 8개월 만에 발동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 그리고면 자연스럽게 내일 우리 시장도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 속에서 네. 지금 투자 심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요소 이번 주는 좀 답답한 투자 심리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하는 블랙 몬데이네요. 예. 네. 자,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 현선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멈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좀 하방 경직성 아니면은 좀 벽을 쳐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오늘 시장을 잘 대응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뭐 관세가 뭐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뭐 보시는 것처럼 싱크풀의 화면이 뭐 올라가는 뭐 이 빨간색들의 테마들이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도 1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가 안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몇 개의 종목들만 상승하지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테마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조기 대선,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고 조기 대선으로 돌입한 이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전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잘 갔던 조선방산 다 떨어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그동안 중국 모멘텀으로 조금씩 올라왔던 미용, 엔터 이런 것도 화장품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있고요. 우주항공, 태양광, 방산 뭐 여전히 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역시 관세에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한 이후로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그나마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대선 출마의 출사표를 내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대선 잠룡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고 주말 사이에 개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조기 대선 선거를 할 때 개헌 국민 투표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 사이에 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대선에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일자리 관련된 정책, 아니면 저출산 관련 대책,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 대책 이런 것들이 그나마 대선 정책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테마주 쪽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수요, 그런 수급만 이쪽으로 쏠릴 뿐이죠.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시장에 주도하는 업종들을 우리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그것도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0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나마 낙폭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4.3% 가까이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볼 텐데요. 관세 이야기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막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역시 체력이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니까 오늘은 바로 관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9시 12분경이었는데 5분 동안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 자,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는 여전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예정대로 그냥 부과할 거다. 경기 침체 고려할 필요 없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이러면서 상호 관세 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똑같이 미국에 우리에게 34% 관세 부과 있으니까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로 34%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그럼 미국 관세 없애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통상본부장이 미국의 USTR 대표와 긴급 면담을 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미국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지수, 미국 지수, 일본 증시 할 것 없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8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 관세에 관련한 종목들 아니면 대형주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 코스피는 800개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1000개 이상 기업이 줄줄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파란불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관세 관련주 준비했을 때 그동안엔 그래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피난처가 이 종목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약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시총 비중을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매는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 시각 4%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53,700원까지 떨어졌고 장 초반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18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7% 이 시각대에 낙폭을 좀 기록하면서 17만 원 선 밑으로 붕괴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심리 현황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 최근 이제 3일과 4일에 외국인이 그나마 방어를 했던 종목이었다라는 걸로 좀 갖고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매수 외국인입니다. 1위 업종 중에 그 종목이었습니다. 방위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카드를 갖고 왔을 때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고, 지난달 20일 급격한 유상증자 투자 심리 흔들린 이후에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왔다 이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줍줍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8% 추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70만 원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 64만 4천 원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3%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덜 빠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현재 19만 원 선입니다. 규제 플랫폼 이쪽이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증권업계에서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게임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앱 결제료나 구독료 이런 부분이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에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크래프톤은 배틀크라운드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약세의 힘이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덜하다라는 흐름 말씀드리면서 낙폭이 36만 2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타격 대부분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이 담았던 그 종목들은 어떻게 오늘 흘러가는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시장, 쏟아지는 낙폭이 커지는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유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인데 ABL 바이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오르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함께 4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쏟아지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지는 이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것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를 기반으로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뇌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우리 뇌 안에는 이 막이 있잖아요. 그 뇌막이 이런 약물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그런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ABL 바이오에서 개발한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은 이 뇌막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플랫폼이죠. 이것 때문에 이 GSK에서 이 기술을 인정해서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함께 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지금 계약금만 해도 한 7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 마일스톤이 740억 원, 그러면서 일단은 초기 계약금이 1,480억 원 정도가 포함되고 산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임상개발 허가 그리고 상업 파이프라인 마일스톤도 한 3조 9,600억 원,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한 4조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기대감도 많고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유한양행 이런 케이스를 보듯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손을 잡는 기술 수출, 기술 이전하는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잘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ABL 바이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오는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상한가 가고 있을지, 다른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ABL 바이오 그 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오늘 나홀로 상한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4조 원 규모라고 했는데 두 번째 수출 계약 규모입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 이제 코스타 시총 1위 기업이 당당히 냈잖아요. 2020년도 미국 머크사와 4조 7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 이게 1위 규모, 이제 이게 2위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강조해 드릴 것은 올해 들어서 우리 제약바이오사가 글로벌 빅파마와 연이어 수출 기술 계약에 지금 도장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17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SC 제형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올릭스도 올해에 큰 축을 세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라이 릴리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9,116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릭스 입장에서는 대형 빅파마와 첫 번째 거의 큰 규모로 맺은 수출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펩트론과 인벤티즈랩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제약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다음으로 강력한 후보가 될 뭐 성공 전략에 있어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항상 거론되는 거거든요. 비만 주사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주사 치료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맥락에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가 이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펩트론과 인벤티즈랩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둡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또 함께 하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들은 항상 내포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주가 차별화는 확실히 되는 상황이고 ABL 바이오가 상한가 아직 풀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이제 탄핵이 아니라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죠. 이제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도 정말 이 조기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조금 전에 또 발표된 것이 6월 3일로 잠정적으로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했다.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공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 출마할 잠룡들의 움직임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외에도 이미 뭐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잠룡들도 있고 보수 쪽에서도 뭐 15명, 16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인물들의 테마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민주당 쪽의 다른 인사들의 테마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에 우원식 의장이 대선 때, 이번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개헌 카드가 꺼내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또 중요한 한 축으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4년 중임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세종시로 수조를 이전해야 한다. 이것도 뭐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할 것 없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이것은 뭐 여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로 잘 알고 있는 상제건설이 4거래 연속 상한가에 간 흐름들, 현재 주가가 9,000원이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창출 관련주, 뭔가 AI와 지인 이제 추천하는 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원티드랩이 있거든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2거래 연속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1,4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예요. 근데 에르코스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2거래 연속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현재 15,300원 보이고 있고 꿈비 역시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현재 주가가 13,49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지역 화폐 관련주로는 코나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5%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44,150원 선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주, 이재명 테마주, 정책 테마주 오늘 유일하게 오르는 섹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는데 낙폭이 여전히 큽니다. 뭐 대만가권 출발도 아까 보셨지만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했거든요. 일본도 지금 뭐 한 7, 8% 낙폭이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답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급락한 만큼 여러 고민들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편안하게 올려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네.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에 좀 질려 있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의 급락이 뉴욕발 악재이기 때문에 미증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 그대로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런데 이런 폭락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투매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팝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폭락한 여파에 개인 투자가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순서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첫 번째 투매에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동참해라. 그렇게 먼저 팔고 나서 현금을 쥐어야 그다음 더 낮아진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미국의 트럼프가 제조업을 컴백시키겠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장들이 컴백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지금 당장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경제의 소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 경제가 이러한 소비가 둔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이런 공황적인 측면으로 가는 때와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러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일부 언론은 이 트럼프가 중산층을 위해서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이 중산층이
매수할 수 있게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거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트럼프가 골프 치러 가는 건 그 동영상을 자기 X에다가 뭐 올린 걸 봐서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IT, 빅테크 업체들 CEO들이나 또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고임원들은 모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를 주말에 찾아가서 이러한 지식 미국 경제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M7이라는 빅테크 기업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상호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이 M7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제조업들도 해외에 많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이 반응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똑같이 보복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중국도 이미 그 정도로 큰 나라고요. EU도 여기에 따라서 2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복관세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옆 나라인 캐나다도 벌써 보복관세를 부과했죠. 이렇게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들어가면 전 세계 경제가 결국 블록화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중일 3국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한중일 FTA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시작하자라고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크게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방인,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세계 세 번째로 큰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중국 편에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다양하게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통상 모든 문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멈췄지만 6월 달부터 다시 매달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소비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 소비에 위축이 되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게 공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세계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자신들이 선택한 정치적 리더십이 어떠한 결과를 자신들이 가져왔는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한 가지로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걸 모르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하는 게 파월한테 너 이제 금리 내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일부러 경기를 위축시켜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걸까? 나라의 빚 청산하는 걸 지금 가장 무게를 두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게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 그 재정 적자를 줄일 때까지 말 그대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때까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상호 관세 아닐까요? 네,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을 컴백시키겠다는 건데요. 공장이 들어와서 새로 공장을 짓고 그 사람들을 고용할 때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공장은 그냥 골주만 올린다고 해서 그 안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상호관세는 이 수입하는 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리는 것 때문에 이 말 그대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은행인 연준은 여기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고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연준이 이 고용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고용이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고용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3%대 초반까지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실제로 그거는 트럼프 쪽에서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게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다시 늘리는데, 즉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줘서 네. 고용을 늘려주는 것과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준 이 상황이 미국 기업들에게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도 네. 미국과의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재고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성차 기업들, 부품주들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수치 자체가 정말 수출이 증가해서 뭐 이러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미국으로 물품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 시장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사이드카도 뭐 발생을 했었고 일본 증시도 뭐 8%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리나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맞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당일날 외환시장에서 이제 시간 왜거래이긴 하지만 이 1,430원대까지 순식간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순식간에 1,460원대로 복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1,470원을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말 그대로 높아지지만 반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이 싸 보이는 그런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이 나오는 데는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역시 고통을 당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기 대선 관련해서 보육과 육아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나 제로투세븐, 아가방 같은 종목은 이 아사리판에서 이 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게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책 테마주가 될 거라는 걸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알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즉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나서 대선이 곧바로 이제 60일 내에 벌어졌는데요. 그때도 이 보육과 육아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른 그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빠르게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이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은 미국의 이 보편과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 때문에 충격은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중일 통상 관련 장관들이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이 미국의 조야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세계 3위권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만남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미 FTA, 그러니까 한중일 FTA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내년 정도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3위의 시장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뜻은 중국도 일본도 우리의 제2의 내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도 1년에 100대를 채 못 파는 시장이 일본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도 갤럭시를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대가 되고 FTA가 성립이 되면 우리도 일본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고 또 특히 중국은 한한령 해제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면 우리에게는 예전에 다시 이제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들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이 FTA를 맺으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재고로 쌓일 상품들을 팔아줄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을 지금 발견을 했고 그 시장에 대해서 FTA를 통해서 우리가 탈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봐주셔야겠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운 시기를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런 시도를 보일 때 이 중국 시장을 통해서 이 타겟책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책 관련 기업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또 친중 관련된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받는다는 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을 해준 섹터가 카지노입니다. 네. 역시나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오르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모멘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카지노라는 게 이게 좀 나쁜 인식이 있고요. 네. 있긴 하지만 이 카지노는 말 그대로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카지노가 우리 내국인들 상대로 하는 데는 막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카지노는 전국적으로 그 호텔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나 카지노로서 GKL이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은 말 그대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장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도 이 마카오에 대한 규제를 마카오에 대한 이런 그 중국 내부에 이런 그 도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우리 한국의 이런 카지노들이 중국인들에게 더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GKL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되는 3분기 이후로 이 중국인들이 보다 GKL 그 카지노에 접근할 수 쉽도록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의를 해서 이런 교통표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인보다는 일본인들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입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카지노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앵화가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싸진 앵화가 원화에 대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관광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가 원래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하게 해줬었는데요. 이번엔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관광을 허용해 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롯데관광이면 더 많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줄 수 있고 이들이 카지노에서 이 달러를 써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세 종목들은 모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으로 나타낼 때는 말 그대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지노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는 엔터 관련된 기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엔터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 같이 아이들을 재생하는 것도 있고요. 이 K-팝처럼 어른들을 위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무비 같은 이런 영상 엔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보편적인 네. 보편적인 인간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중국이 개방을 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번엔 두 번째 K-팝 엔터주입니다. K-팝 엔터주가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중국 내 대규모 이 공연을 허용해 줄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00명 이하의 소극장에서 공연을 허용해 주는 단계까지는 지금 개방이 돼 있고요. 요번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서 허용해 주면 엔터주는 곧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 이 엔터주 중에 뭐 SM이나 하이브나 YG 또 뭐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은 중국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엄던 자리, 그 네. 알터니를 그러니까 빠진 자리를 새로 이번에 임플란트처럼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연 수익이 있죠. 공연을 하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티스트의 그 광고를 찍게 됩니다. 광고를 찍고 또 중국의 TV나 이런 뭐 영화 같은 데 그러니까 참여를 하게 됐죠. 다양하게 중국에서 뽑아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들은 중국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낼 거고요. 특히 보시게 되면 이 DOU 같이 컨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이런 그 뭐랄까요? 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 업체인 거죠, 네.
DOU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한령이 해제되면 DOU의 콘텐츠 상품들을 소비해 주려고 줄 서 있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 이런 한국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검은 블랙마켓을 통해서 접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유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DOU 같은 경우 콘텐츠를 더 많이 갖다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팝 엔터주들인 하이브나 YG 엔터, 큐브 엔터, DOU 같은 이런 업체들은 말 그대로 중국의 엔터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또다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약주를요 큐브 엔터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엔터 아이돌을 육성하는 다양한 엔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큐브 엔터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과거에 네. 큐브 엔터가 이 여자아이들이라는 지금 메인 IP를 중국에 처음으로 런칭이 2017년인데 런칭을 했을 때 그때 1년 동안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중국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운도 없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한령이 강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 큐브 엔터는 맛만 보고 끝났습니다. 이 말뜻은 이 중국인들도 큐브 엔터의 여자아이들이라는 IP를 말 그대로 눈길 한 번 주고 끝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이 큐브 엔터도 여자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들과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이러한 그 메인 IP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는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 카카오 엔터가 이 큐브 엔터와 이 음반이나 이런 컨텐츠를 유통하는 계약을 1,300억짜리를 요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큐브 엔터는 단번에 실적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토탈로 봤을 때 큐브 엔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고 특히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한 게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먹히는 것 같고요. 매수가는 16,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 좀 짧게 잡아가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2,000원을 좀 보시는데 지금 아직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명확한 즉 이 대규모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인가 그걸 허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공연, 그 K-팝 관련된 이런 엔터주들은 점프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큐브 엔터 중국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록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로 많이 쓰이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장치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는 주식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 잠시 매매를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 또는 급락하면 시장에 잠시 매매 중단이 걸리는 거죠. 사이드카는 주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매매를 막고 침착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기준이 되며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하고 그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 발동됩니다. 즉, 사이드카가 걸리면 현물 시장이 잠시 동안 매매가 중지되며 시장이 안정될 시간을 줍니다. 다음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주식 시장 전체가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주식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주식 시장의 급등이나 급락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시장 자체에 냉각 시간을 부여해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했을 때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한 주가지수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인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20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10분은 동시호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주가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하락이 1분 이상 지속했을 때 발동하는데요. 이 경우엔 당일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변동에 반응하여 현물 시장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이고,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 전반의 급락에 반응하여 전체 시장 매매를 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두 제도 모두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고 시장 과열이나 패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주식 시장의 안전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피는 4.4%대, 코스닥은 3.68%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때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줄긴 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6.28%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역시 큰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4.46%, 상해 종합지수는 4% 넘게 하락 출발했고, 중국의 선전지수도 6%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큰데 지금 거의 10% 가까이 9.28% 큰 낙폭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9시 때부터 계속 보셨죠? 우리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만 각권도 그렇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큰 낙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큰 공포를 느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너무나 뭐 공포에만 지르면서 투매하는 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던지는 그런 판단이나 투자 전략은 또 살짝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하지만 뭐 역시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네요. 지금 벌써 1시간 4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 지금 1조를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현 선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낙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를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돌직구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역시 이제 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참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탄핵 정국 때문에 약간 한 걸음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우리도 탄핵 정국이 종결이 되고 국제 정세와 바로 발맞춤을 하는데 딱 때마침 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발맞추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이야기,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뭐 예외 없다, 모든 것에 부과할 것이고 모든 나라에 부과할 것이고 이렇게 천명을 했고, 뭐 시행 시기도 뭐 늦추지 않겠다, 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관세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업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차례차례 순서가 오는데 그 순서를 대기할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인가요? 의약품은 이번 상호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별도로 관세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협회 측에서도 지난주부터 네. 미국 관세 대응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같은 통상 리스크에 이제 빠르게 대비하고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의약품도 조만간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됐죠. 당장 9일부터 25%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한 의료기기 업체는 국내 업체인데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 시장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미국 말고 다른 나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한국바이오협회도 이 관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해봤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미국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미리 갖다 놨던 것들을 파는 이런 전략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트럼프 2기가 취임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좀 희망들이 있었잖아요. 약간은 과거 1기 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 이러면서 CDMO 쪽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도 약간 그렇죠. 기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에는 관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상쇄되거나 네. 이점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먼저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좀 큰 업체들을 좀 추려보면은 네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휴재 이렇게 좀 꼽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종종 언급이 되는데 그쵸.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매출 실적을 근데 봤더니 지난해에 65%가 유럽에서 났습니다. 미국은 2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다면 많은 수준이지만요. 그리고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영향 때문인지 이제 3일 새벽에 상호 관세가 네.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한국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대형주도 다 하락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6%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주가 움직임이 어쨌든 관세 리스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비껴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랑 휴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톡신 제품은 이제 사실 항암제나 난치 치료제 같은 어떤 비싼 치료제랑은 다르게 가격은 낮으면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해야 되고 또 소비자 가격이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진 그런 그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제품 또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관세 부담이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을 받고 다른 업체들도 셀트리온이라든지 미리미리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많이 갖다 놨다. 그런 이야기 뉴스도 저도 좀 봤던 기억이 나고 또 현지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을 아예 미국의 네. 트럼프 말처럼 지으려고 하는 회사들 셀트리온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도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셀트리온이랑 SK 바이오팜이 이제 네. 관세가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좀 발빠르게 이렇게 시장에다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밝힌 기업으로 좀 꼽힙니다. 그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 9개월분 재고를 쌓아놨다고 했고 또 미국 내에다 생산 시설 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의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서 이미 완제약을 생산해 오고 있는 만큼 이 영향은 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밝힌 상태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서 팔고 있죠. 지난해 SK바이오팜 매출이 5,4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 비중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부과 상황에 당연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SK바이오팜이 캐나다 업체에다가 네. 이 제조를 맡겨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워서 네. 캐나다에서 조금,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원화해가지고 관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약품, 롤베돈, 그리고 GC 녹십자, 알리글로 같은 제품도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네네. 팔리고 있는데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 네네.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 J&J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그래서 관세 부과 영향은 관세 안 사실상 내겠네요. 없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존슨앤존슨과 미국에서 만드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빅파마들이랑 협업하는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네요. 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LG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LG전자 실적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의 첫 번째 포문을 삼성전자는 내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근데 오늘 LG전자가 먼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 자, 일단은 1분기 연결 기준 22조 7,447억 원 매출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5.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면서 1조 2,5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만 따지고 보면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인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6년째 1조 원을 넘기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거의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얘기하는 컨센서스도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1조 2,590억 원 정도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전구독이라든지 그리고 또 냉난방 공조 사업 부문 이쪽에서 실적이 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고 전장 쪽이 어쨌든 또 어느 정도 나올지가 예상이 조금 불분명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는 좀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해상운임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게 물류비의 부담을 좀 덜어줄 것이다. 이번에 1분기 때 그랬고 앞으로 2, 3분기 때는 이게 더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일단 1조 2,590억 원 기록을 했고 근데 주가는 오늘 여지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4%. 지난주엔 또 관세 타격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7만 원대 아래까지 지금 LG전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에 영향받는 큰 기업들을 좀 살펴봤고 네. 제약바이오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형 작은 업체들의 관세 피해가 더 클 거란 말입니다. 예? 바이오 쪽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의료기기한테는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진단키트, 미용기기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작년 수출액이 1조를 넘지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시작점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6억 5,400만 달러, 약 1조 원이고, 근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44%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네네. 그런 단계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네네. 회사가 내시경 지혈제 제품, 그러니까 파우더 형태로 된 이제 가루형 지혈제 네.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요. 그런데 이제 의약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치료를 위한 치료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기를 쓸 때 필요한 그런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리스크가 사실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 회사의 유통사가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닉입니다. 이 메드트로닉이 이제 미국에서 유통을 해주고 있는데 관세가 적용되면 그 관세분을 메드트로닉이 내준다고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한 700에서 800달러 수준의 소비자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경쟁사 제품은 2,000달러라고 합니다. 아, 이미 싸군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 편의성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와의 어떤 비교도 사실 이제 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그나마 좀 다행인 편이네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의료기기 쪽 네. 이쪽은 어떤가요? 네, 진단 키트 말씀을 드리면 진단 ST 키트. 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젠이 있습니다. 네네. 시젠은 근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미국 매출 비중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지난해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유럽이 63%, 북미 지역은 6%였습니다. 네. 그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요. 네네. 지난해 매출 7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의 다른 진단 제품들이 미국에서 매출이 늘었고 특히 미국 법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매출이 늘었다라고 이제 홍보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이제 딱 맞닥뜨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 대응 전략이 앞으로 어떨지 좀 이건 자세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진단 키트 쪽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쪽의 판매가 그나마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덜한 상황이고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예, 저희가 이쪽은 이제 또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요즘.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또 한국에 잘 만든다 뭐 이렇게 네, 입소문이 그렇죠. 좀 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네. 그 체성분 분석기 그쵸. 팔고 있는데요. 북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전체 매출의 35% 이상이 북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인바디 모든 제품은 지금 천안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체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클래시스는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수익성 전략의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네.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 재료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은 이제 그나마 미국에서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한 해 이 걷어들인 매출이 한 1,000억 원 규모로 상당히 높은데 지금 수출용 임플란트는 대부분 지금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2007년에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도 지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더 만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봤는데 아까 뭐 유한양행 이야기를 저희가 살짝 했지만 기술 이전을 그래도 미국의 글로벌 회사랑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또 이런 기술 수출하는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도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바이오 기업뿐만 네. 아니라 미국 기업도 지금 이 관세로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M&A라든가 기술 이전에 돈을 쓰는 그 비중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뭐 5군데 이상의 뭐 기술 이전 후보군이 뭐 3개, 2개로 좁혀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정말 괜찮은 기업 아니면 필수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확실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곳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증권사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가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을 미국 내 바이오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조사했더니 네. 미국 기업 90%가 그 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이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가 붙고 뭐 해외 공급이 느려지고 이러면은 환자들한테 공급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응답 기업 절반이 만약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유럽 연합 쪽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새로운 연구사나 제조사를 찾을 거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헬스케어 유통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관세 정책으로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의 경우 18%, 원료 의약품은 8.7%, 완제 의약품 평균 12.3%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수출해 오던 그런 이제 의약품 재료들을 다 줄이고 직접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약 38조 7,700억 원을 투자해서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생산 시설 4곳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머크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파이자까지 각각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세우겠다. 라고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쨌든 뭐 기술 수출을 이미 한 기업들은 뭐 유한양행이나 오늘 뭐 네. ABL 바이오나 이렇게 체결을 기술 이전 체결을 한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런 기술 수출 기술 계약을 한다는 그런 횟수나 가능성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 아무래도 기존 자금을 좀 쓰는 걸 줄일 수 있다라고 네. 저희가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약바이오 관세가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을 해봤는데 기존에 어쨌든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기술 이전을 미리 한 기업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은 업체들이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당분간은 또 시장이 약간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관세발 블랙 먼데이, 트럼프 버텨내라, 일본 증시 장중 9% 급락, 대한민국 증시 일자리 관련주 급등세, 특징주 원티드랩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급락이군요.
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급락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른 것도 5%, 6%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정말 기다란 장대 음봉을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이죠. 거의 막 피레침 같은, 피레침은 이제 윗꼬리가 달린 거니까 이거는 약간 고드름 같은 거대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는 4만이 붕괴됐고요. 그것도 4만이 하락갭으로 붕괴됐고 이제 38,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우랑 S&P 500보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빠졌죠. 자, 지금 나스닥은 15,000대로 지금 16,000이 붕괴됐고요. 제가 뒤로 가볼게요. 마디 지수들 다 붕괴됐네요. 자, 지금 이 S&P 500도 5,000 붕괴 직전까지 다가섰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종가가 저가 상태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00이 붕괴됐죠. 자, 3,500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시장이 전부 폭락을 하고, 자, 독일 증시도 결국에는 독일 증시도 다 까먹었군요. 2025년도 1월 달부터 펼쳐진 랠리가, 자, 한 며칠이죠? 한 2주일 만에, 그러니까 항상 말했듯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더디면서 거북이처럼 기어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거는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굴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중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허무하죠? 2025년도 1월 달에 2025.28로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24,000 가까이 갔었는데 한순간에 2641로, 그렇죠? 거의 이제 좀만 떨어지면은 1월 달에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면서 이번 연도 시작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시작했던 그 부분이 싹 다 없어지는 일장 춘몽과 같은 지금 증시가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브라질도 결국 3월 달에 급등을 해서 반짝 반등을 했으나 또 다 까먹었습니다. 자, 물론 이 브라질은 그래도 2025년도 1월 달 저점에 비해서는 상당폭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지금 3월 달 저점 72,633 덜 남았고요. 자, 이 브라질 인도는 오히려 늦게 출발했다가 오히려 변동이 좀 덜했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 뭐 맞는 게 덜하긴 하고 IT 종목이 상위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 심천 지금 이제 열렸을 텐데요. 지금 상해 심천도 아마 4%대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 그러면 60일선이 깨졌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더 아래로 빠졌을 것이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도 아마 여기 3만이 니케이군요. 니케이가 지금 3만이 위태로운 수준이거든요. 지금 장중에 거의 9% 이상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3만이 위태로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4만대였는데 1월 달에 4만대였죠. 많이 빠졌어요. 만 포인트 빠졌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도 지금 아마 시작했을 텐데 대만도 지금 2만이 위태로운 수준일 겁니다. 지금 다 마디 지수대가 위험해요. 전부 다. 뒤로 가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도 완전히 지금 여기서 하락갭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죠. 투갭을 메꾸고 가지만 투갭을 메꾸는 것이 약하면 또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매수를 여기서 넣었죠. 그 매수 금액을 안고 분명히 변동성에 저기 하라고 대비하라고 여기서 만약 신용미수 썼으면은 반대 매매 들어옵니다. 자기 돈 이상으로 들어와요. 패가망신이에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또 하락갭이 떨어졌고 656포인트대 진입하고 있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 변동이 아주 한 며칠 동안 굉장히 극심한 변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1,430원대까지 딱 찍은 다음에 한순간에 또 확 올라갔어요. 이 환율이 이렇게 출렁인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의 어떤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어쨌든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변동이 일시적인 수급 오르는 변동이 심할 수가 있는데 이 국력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잖아요. 미국의 국력, 한국의 국력, 이게 하루아침에 변동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며칠간의 흐름이 이 국력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단기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한순간에 변동은 안 되는데 아주 지금 그 되게 확률이 낮은 지금 상황으로 미국의 국력이 흔들릴 것 같은 지금 이슈가 발생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수급을 볼까요? 지금 원래는 지금 원유 먼저 볼게요. 원유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원유도 똑같이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원유가 저렇게 급락을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60달러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자, 지금 7천억 원 팔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지금 저게 10시도 안 돼, 1시간도 안 됐는데 7천억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에만 3조 이상 팔 수도 있어요. 뒤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자, 여기서 아까 그 작동이 안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자, 외국인이 여기서 순매수를 왕창 해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순매수를 왕창 해주니까 주식을 샀으니까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달러를 몇 조를 쏟아 부어 줬는데도 달러 가치가 안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트럼프가 관세발 그 충격을 내니까 그냥 달러 가치 자체가 그냥 미국 시장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미국의 문제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순매수에서는 작동이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는 게 지금 이 외국인 순매도가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계속 되면은 또 다시 1,480원, 90원 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다 초토화됐고요. 제일 많이 빠진 건 지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1%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픈 밈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우연찮게도 그 국장에서 개인분들이 또 인간지표 역할을 해버린 거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빠지고 있는데 금융주가 많이 빠지네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하고 지금 요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금융주가 12%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은 저번 주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특징주 나이키랑 룰루레몬이 지금 제 후반에는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 지금 올랐거든요. 왜냐면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지금 의류 업체들은 대부분 공장이 이미 미국에 없어요. 왜냐면 옷을 싸게 팔려면 옷이랑 신발을 싸게 팔려면 인건비가 싼데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던 게 지금 베트남 얘기가 나와서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50개국에서 협상 전화가 왔다며요. 근데 지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통화를 했다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라던가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자사 상품의 무려 25%, 그리고 룰루레몬은 대다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베트남에서 나이키 룰루레몬이 미국 브랜드인데 이 문제는 베트남에서 생산돼서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나이키 룰루레몬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 빠졌었는데 베트남하고 서기장하고 해가지고 상호관세가 이제 베트남은 지금 46% 부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랐었지만 이미 하락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되돌릴 만한 이 상승은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대로고요. 뒤로 가볼게요. 중국도 지금 4% 하락하고 있으니까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심천도 마찬가지고. 뒤로 가볼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랑 지금 혼다 자동차는 양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오늘은 조금만 상승해도 양봉이 나와요. 빨간색이. 하락갭이 워낙 깊게 시작했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지난주 겁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금융주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하고 스미토모 미쓰 파이낸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미쓰비시 파이낸셜은 도쿄 파이낸셜하고 UFJ 홀딩스 합병으로 탄생된 금융 지주 회사로 여기 보면 은행, 지금 카드사, 신탁, 리스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전자지갑, 블록체인 기반의 이 송금 기술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도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금융의 혼란까지 지금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금융위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요. 자, 대만은 지난주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특징주입니다. 오늘 일자리 취업 관련 섹터가 등락률이 14.5로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이 출산 장려 정책 5.76, 엔젤 산업이 5.10입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정책 관련주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일자리 관련이랑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엔젤 산업에서 유아 산업, 이쪽이 지금 강세입니다. 일자리 취업 보니까 원티드랩이 상한가고요. 윌비스도 거의 상한가입니다. 물론 1,000원이 안 되는 종목이긴 하고요. 이거는 오픈롤이 26.40으로 급등세. 이 세 종목이 거의 상한가 아니면 상한가에 이미 진입한 채로 지금 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티드랩이 1등 하니까 한번 보죠. 원티드랩이 뭐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 3월 달부터 2020년도 1월 달부터 그냥 2년 내 내리 꽂은 종목이에요. 그쵸? 2년 내 내리, 이게 월봉이니까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거의 양봉이 나온 달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매달 시작했던 가격보다 종가가 항상 낮았던 적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태반도 아니죠. 거의 80% 아닌가요? 여기 대충 세봐도 몇 개나 되나요? 월봉의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뭐 14, 1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또 3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맨날 하락을 하죠. 지금 38,000원에서 3,980원.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진짜 수두룩해요. 상장할 때 엄청나게 꾸며가지고 재무제표를 최상의 상태로 보여준 다음에 증권사가 또 홍보를 막 해줘요. 이거 최고의 기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달려들죠. 그래놓고 이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도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속절없이 빠집니다.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상한가 가고 이번 달에 113.70 오르나 113.70 올라봐야 떨어진 폭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자, 그런 상황이란 건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르코스, 원티드랩, 그리고 오픈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 자,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대선이 이제 5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6월 3일로 확정이 됐거든요. 장미 대선이. 그럼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대선의 어떤 새로운 주자들이 탄생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요. 그렇죠? 지금 2달 만에 갑자기 어디서 정말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요, 사람이? 사람은 그동안 거론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뭐냐? 물론 정책도 맨날 나온 것이 또 반복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차별화된 정책 테마, 요게 지금 인물 테마보다는 강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원티드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글귀가 맨 앞에 박혀 있습니다. 모두가 나답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뭐 인력 채용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 지금 인력 채용 완전 지금 시장이 망가진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삼성전자도 테마주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테마주라고 하는 거랑 지금 정치 관련, 정책 관련을 테마주라고 하는 거랑 그 테마의 의미가 다른 건 아시죠? 삼성전자가 뭐 그냥 근거도 없이, 뭐 물론 지금 완전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근거도 없이 소문에 의해서 재무제표도 엉망진창인데 일정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테마라는 게 그건 진짜 섹터의 대장의 테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 단순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정말 유의하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굳이 이 종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밖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특징이고 이거 팩트니까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섣불리 달려든다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은 원금마저 날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신용미수를 쓰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으셨을 거고, 지금에 와서 무슨 저점 분할매수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이미 미국 주식 갤러리라던가 주식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한탄의 어떤 밈들 올라오고 있죠. 맨날 방송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저점 매수를 하라니, 분할 매수를 하라니, 그 얘기를 지금 몇 달 동안 떨어서 이미 그 돈이 다 주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돈을 투입할 여유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더 열이 받으시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 매수, 분할 매수 무슨 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뭐 일말에 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재미로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은 극히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가 관세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인생의 스냅샷이라고 했으니 좀만 지나가서 뭐 아름다운 스냅샷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는 동안 고통도 상당히 지금 감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관세라는 단어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시장에는 독세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명으로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이 이수페타시스를 늘렸나 봐요. 예. 얼마로 늘렸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난주에 국민연금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을 10% 이상으로 이제 확보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사실은 뭐 다른 해외 자산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금융기관입니다. 그 국민연금의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윗줄은 이제 그 파란 선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이고 아래 초록색 그 선이 이제 국민연금의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그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이제 출렁거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수페타시스 지분을 조금씩 늘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늘렸는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7%에서 12%까지 이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까지는 이제 어른도 지분을 늘릴 수가 있는데 1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규제, 공개를 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10% 이상을 늘린 건 약간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12%가 늘렸다는 것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은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이제 그 중간부터 끝나자마자 그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종목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이 봐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전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그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뭐 화면을 보신 저를 비롯한 화면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다가 이제 그 연금을 납입을 하면은 그 자산을 갖다가 그 종잣돈에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면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설명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은 돌려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목들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납입한 자금을 갖고 국민연금이 우수한 종목을 골라서 한국 증시를 부양을 하면은 우리의 자산도 증가를 하고 국민연금이 나중에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도 같이 국민들에 돌려주면 더블로 이제 두 손으로 다 우리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보기에는 그럴 만한 종목이 안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계속 이제 종목을 갖다 축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전체의 어떤 정책적 기조를 갖다 점검해봐야 될 사안이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서울에 있던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가서 우수한 인력 이탈했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뇌부가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민연금의 큰 손이 적어도 이제 3년, 5년 정도 바라봐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3년, 4년 단위로 끊어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 바람직한 장기 투자 할 수 없다. 이런 정책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어떤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7%에서 12%까지 확대했다. 이것은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그만큼 아주 유망한 종목이라는 것을 국민연금이 저희들에게 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오늘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수 페타시스에 1,556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예. 1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1.41%의 신주 인수권까지 수령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의미가 좀 상당하죠. 예. 예.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 많은 분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상장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줍니다. 참여 권리를 주는데 그것이 신주 인수권 증서입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부여받았는데 이 부여받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부여받은 날부터 5거래 이내에 또 팔 수가 있어요. 팔고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일반 주식처럼. 그러니까 5거래 이내에 너가 이제 신주 인수권을 갖고 만약 매도를 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 권리가 없어져요. 대신 다른 사람이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매수를 하면은 내가 그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는과 동시에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냥 이수페타스 자체가 더 유망하다 생각해서 보통주를 거래를 해서 7%에서 12%까지 올라섰고 그 기간에 동시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보유하게 됐는데 이걸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추가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동시에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HTS나 MTS에 신주 인수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왔지? 그리고 막 모르니까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네. 벌벌벌 떨기도 할 수 있는데 이참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 그런 뜻이고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팔아도 되는구나. 혹은 이거 되게 유망한 종목인데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포기한 종목을 갖다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거 이때 이 단가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지분을 확대하거나 이거는 결국 이수페타시스를 좋게 봤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가 튀어오를 만한 요인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우리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한 2년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대부분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사실 2년 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PCB를 수요를 하는 데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PC거든요. 근데 PC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PCB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작년 이제 7월 초까지 이수페타시스가 쭉쭉 성장하다가 7월 초를 기점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가 10월 말부터 11월부터는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라는 이제 그 CNT 그 2차 전지에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들어가는 CNT를 갖다가 양산하는 제이오를 인수하겠다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들이 실망한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좀 더 설명드리면 이수페타시스는 일반 PCB 기업이 아니고 PCB를 갖다가 열층으로 쌓으면은 이제 그 고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18층 이상을 쌓으면 초고층 기판이라는데 18층까지 쌓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이제 그 지속해서 이제 주고받아야 될 그 기판이 필요한데 그때 어디가 필요하냐? AI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그래서 생성형 AI의 수혜주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기판과 다르게 이 MLB, 그 초고층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생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 주가가 흘러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말부터 주가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나 봤더니 이수페타시스가 그 11월 초에 이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 하니까 시장이 거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그리고 2차 전지는 이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당선된 직후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트럼프 기간 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셀은 사실은 가혹한 고난의 행군이 예견된 그 시기였는데 왜 굳이 제이오를 인수하냐는 실망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까 주가 차트가 보여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가 2번에 걸쳐서 금감원에서 서류를 반려하니까 결국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갖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차트에 보시면 되겠고 이수페타시스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초고층 기판에 대해서는 이수페타시스란 중국 기업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 경쟁력이죠. 네. 압도적으로 싼 인건비, 그다음에 정부의 막대한 보조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44% 관세를 때리니까 그럼 사실은 굳이 트럼프 정부가 딱 콕 집어서 야, 그 초고층 기판 이거 AI 서버에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AI 서버에 써야 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 기업을 갖다 쓰기에는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페타시스는 이 초고층 기판, 생성형 AI 들어가는 초고층 기판에는 사실상 일강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스페타시스의 지분을 10% 넘는 지분을 갖다가 확보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도 들어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뭐 지난주 4월 3일부터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보편화되면서 4월 3일이 이제 목요일이었고 목요일, 금요일, 이제 오늘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생성형 AI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금요일날 장에도 엔비디아가 9% 떨어졌는데 그것은 관세 이슈도 있지만 동시에 매번 엔비디아 주가가 흘러가고 상승할 때마다 나왔던 이슈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고액의 투자를 했을 때 AI 수요가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는 이제 차익 수익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실제로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이고 실제로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접목하는 것은 이제 막 입문하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100 이하로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관세가 진정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 화면에 나온 차트 보신 대로 그 7월 8일, 11월 그 차트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했거든요. 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금감원에서 두 차례 이제 발열할 때마다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굴하지 않고 주가를 유상증자를 갖다 강행하겠다. 그럼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이 반복을 했다가 이제는 제2호 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지난주 최근에 벌었던 그 생성형 AI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면 지브리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챗GPT가 내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은 그러면 야 생성형 AI 챗GPT 이미지 파일을 지브리 방식으로 바꿔줘 하면은 바꿔줘요. 누군 안 바꿔주는데 얘기하시면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생성형 AI 챗GPT가 이제 유료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한 것이지 무료 고객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긴데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무료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계정당 무료로 이제 제 기억에 하루에 3번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제 유료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놀라서 알아봤더니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들이 무려 지난 분기 기준으로 2천만 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되는 유료 가격이 얼마냐? $20입니다. $20인데 지금 이제 $1 환율 계산하면 한 3만 원쯤 되죠. 그러니까 3만 원을 내는 고객이 최소한입니다. 그 2천만 명이다. 단순만 계산하면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어느 정도 벌써 수익이 창출하고 있는데 그러나 빅테크를 바라보는 우려 시각도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지 않는 중단될 수 없는 대세다, 흐름이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스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해주시면서 제2호 인수 관련해서 한번 콘텐츠를 선보여 주신 적이 있고 어쨌든 이 불확실성에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 초고층 기판과 관련해서 중국과 어떻게 보면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거 하나 살살 이제 궁금했던 게 미국 쪽하고 관세 엄청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페타시스 시장에는 당연히 중국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 가격 경쟁이 요즘에도 이게 뉴스에 뭐 어제 오늘 나오셨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갑자기 빌딩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무너진 빌딩들이 중국이 이제 지은 건물이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브랜드 자체가 중국 국가 자체가 한 번에 LNG 선박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LNG 선박이 바다 한방에서 멈춘 적도 있었어요. 이러니까 많은 세계 각곳에서 우리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상품 괜찮지만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것은 꺼려진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과감하게 중국 당국에다 43%의 관세를 갖다 때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희석됐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그 얘기하는 초고층 기판, 18층 이상의 기판을 갖다가 생성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이 있는데 이 중국 기업과 이스페타시스 사이에서는 사실상 중국 기업을 살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계속 AI 서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자 시절부터
그날 이제 그 대선 첫 출범 날했죠. 들어가서 뭐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생성에 AI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시장 혼란이 잠잠해지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생성 AI 기업은 상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이스페타시스가 좋으니까 여기서 10%가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7%에서 10% 이상 올렸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뭐 챗 GPT의 지브리 이미지 요즘 봐서 이제 카카오도 업데이트한 거 보면은 죄다 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생성형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도 엔비디아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쪽에 모멘텀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벌써 엔비디아가 출시하고 서비스한 그것도 대단한 게 놀라운데 그 언제나 기업은 3년, 5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신제품이 없다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원가를 이렇게 절감하는 이것이 그나마 깨어있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젠슨왕도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내놓는데 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챗GPT를 갖다가 생성 AI 엔비디아 칩을 쓰게 되는데 챗GPT의 샘 올트만과 그 젠슨 왕의 관계가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제 어디 가서 연설한 보면은 그 엔비디아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 안착이 됐다 싶은 그 시기에 누가 스타트업에 찾아와서 만나자 아까 찾아봤더니 그게 샘 올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샘 올트만이 자기가 구성하는 생성 AI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너네밖에 없다. 너네가 만들어줘라. 그래서 15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준비한 게 3년 전에 터진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젠슨 왕은 또 다른 이제 신사업을 갖다가 준비했는데 그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다면 우리가 보통 로봇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것은 각 산업 현장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도체에다가 그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쓰던 로봇이 대부분 중국산이었어요. 뭔가 꺼림직하고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격적으로 2년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인데 이제는 거기서 더 벗어나서 진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가정부 로봇을 하면서 주인님 오셨어요. 제가 청소해놨습니다. 오늘 원래 예약하셨던 국을 데워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정용 로봇이 완수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토픽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중국산 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고 있는 그 로봇에 또 필요한 칩이 무엇이냐?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의 또 다른 그 매출과 성장 동력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집에 우리가 1가구 1PC가 이제 보편화됐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여전히 생성의 AI의 그 붐은 꺼지지 않고 꺼지기는커녕 더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스페타시스를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동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 이스페타시스 유상 증자 덕분에 국민연금이 좀 큰 수익을 거뒀는지 결과론으로 좀 궁금한데요. 예, 좀 짭짤했나요? 어땠습니까? 예, 짭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의 그 유상증자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초안에 나온 것이 2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21,000원에 이스페타시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유상증자로 획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일 연속 주가는 안 좋긴 하지만 이것이 회복된다 본다면 사실은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라간다 치면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국민연금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맥락을 보면 유상증자가 주주들에게 짭짤하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유상증자를 갖다가 연구를 하시고 해당 종목이 유상증자를 우리가 받을 만한 종목이냐도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1분 정도 예. 또 우리가 좀 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예. 그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의 최대주 중에 개인 최대주 중에 한 분 누구냐면 김선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스페타시스 유상증자를 당연히 권리를 받아 신주 인수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얼마 팔았냐? 3,300원을 팔았어요. 너무 놀랍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공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300원에 팔았는데
그러면 아까 봐서 24,000원 유상증자 참여한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니 이스페타시스의 원래 주가 4만 원, 그다음에 생성약 예약의 전체적인 기조를 본다면은 5만 원, 6만 원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3,000원에 해당 신주 인수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획득한 분은 되게 행운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은 왜 팔았을까라는 것도 또 하나 의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볼 만한 사안은 무엇이냐면 유상증자 단가를 이렇게 낮은 가격에 설정한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악재라고 판단을 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유상증자 단가를 가격이 내려간 것을 포함해서 유상증자 단가를 설정하지 말고 가격을 내려가기 전에 단가를 설정해야지 이런 약간 어처구니 없는 대주주들이 앉아서 뭐 40%, 60%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유상증자의 어떤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스페타시스의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브리핑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은 주식과 채권 사이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앞서서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한국 10년물 금리는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지난 거래일 기준이니까 2.6%까지 떨어졌고, 한국 5년 금리도 2.4%, 그리고 한국 3년 금리가 2.41%로 떨어졌다라는 흐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탄핵 선고 그 결정이 나고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만나보면은 시장이 뭐를 좀 한 발 앞서가냐 그걸 좀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앞서간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계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라고 파악을 하면서 6월 이후에 대규모로 추가 경전 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로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라는 거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그 기업들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가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를 선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3.5%까지 떨어졌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까지 떨어졌어요. 상호 관세는 오늘 시장 블랙 먼데이 직격탄을 맞았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경기 침체는 곧 금리 인하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근데 기준 금리 앞으로 인하되는 것도 뭐 인하되는 건데 그 시기와 폭을 섬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에 대한 방향성의 그 엇갈림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하고 있는데 금융 안정, 리스크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이어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신용 관련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가계 부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인즉슨 3월에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가가 확 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인하할 수 없는 국면이다. 시장이 바라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다 던질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항상 두 가지죠. 하지만 채권을 신규 보유하려고 하는 진입하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인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채권을 들고 계신 분이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그 시장이 바라는 것과 채권 투자 운용에 대한 방향성은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채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월요일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아직 오전밖에 안 됐는데 1조 3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를 매도하거든요. 그 흐름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좀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한 주의 출발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